오후에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지난해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던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지 어느덧 1년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사건 이후에도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이상동기 범죄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대책은 없는 걸까요? 그런가 하면 경북 봉화군에서 음식을 나눠 먹은 주민 5명이 중태에 빠진 사건이 있었죠. 피해자들에게 살충제 성분이 검출돼 충격을 줬는데요. 다행히 피해자 가운데 일부가 의식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사건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잠시 뒤 사건 노트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받을 경우 급여액을 최대 50% 삭감하겠다고 밝히고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오늘은 실업급여 제도 개선 방향과 우려점을 살펴볼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건희 여사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진상 파악 지시에 따르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검찰 내부 갈등이 점점 증폭되는 분위기예요. 네, 일단 검찰총장이 영부인의 조사 사실을 몰랐다. 그래서 사전 보고 없이 영부인 소환 조사한 것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경위를 보고받고 대검 감찰부는 진상을 파악해라라는 지시였던 거죠. 그런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서 검사가 사표를 냈고 이번에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 진상 파악 지시를 연기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건데요. 이창수 지검장은 김건희 여사 수사가 마무리되기까지 총장이 지시한 진상 파악에 협조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하는데 현재 수사팀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또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렇게 진상 파악을 진행하다가는 수사팀이 동요하고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유를 들었다고 해요. 그렇지만 대검 측은 이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일 뿐인 거지 지검장에 대한 본격적인 감찰에 들어가거나 하는 건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어쨌든 간 지검장이 이런 감찰 말고 진상 파악조차도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두 사람 간의 충돌이 지금은 또 걷잡을 수 없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고요. 여러 보도 면면들을 좀 살펴보면 서울경제가 꽤 강한 워딩을 썼는데 중앙지검발 검찰 쿠데타, 사람에 충성하는 검찰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고요. 동아일보 사설에서는 총장의 수사지휘권이 4년째 배제됐다는 점,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가 검찰 대면 조사에서 최재형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 브랜드 화장품에 대해서 미국 할인 매장에서 사온 것으로 인식했다. 이런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네, 가방뿐만이 아니라 화장품, 양주 이런 품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 화장품은 2022년 6월에 최재형 목사로부터 180만 원 상당의 화장품을 받은 의혹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김건희 여사는 여기에 대해서 최재형 목사가 금전적으로 넉넉하지 않다고 알고 있었고 아내의 조언대로 화장품을 준비했다고 나에게 말을 해서 그럼 아내와 함께 미국 할인 매장 등에서 구입한 것으로 인식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7월 다음 달에 양주를 전달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위해 우려가 있는 물품은 폐기해야 된다는 경호 지침이 있어서 그에 따라 폐기한 것으로 안다라고 답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양주를 어디다 폐기를 했냐, 인체 안에 폐기했냐, 인체 밖에 폐기한 거냐 이렇게 따져 묻기도 했고요. 다음으로 통일TV 송출 재개를 요청하는 청탁도 있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는 그냥 행정관에게 무슨 방송국인지 알아보라고 지시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또 최 목사가 자신에게 접근할 때 고향이 경기도 양평이다 이렇게 동양 출신임을 강조를 하면서 아버지와 관련된 추억을 얘기하고 그렇게 접근해서 친밀감이 생겼다 이런 식으로 또 진술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고요. 일단 검찰은 명품 가방 임의 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대통령실에 보냈다고 해요. 그래서 김 여사 측은 조만간 가방을 제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가 국립 서울 현충원 참배를 공식 일정으로 시작했죠. 네, 오늘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참배를 했고요. 새로 선출된 장동혁, 김재원, 인요한, 김민전 최고위원, 진종우 청년 최고위원,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이 참여를 했습니다. 한동훈 신임 당대표는 이후 국회에서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접견을 하고 저녁에는 또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만찬을 갖습니다. 네, 어제 전당대회 이야기를 좀 더 해봤으면 하는데요. 한동훈 대표가 과반 득표를 기록하면서 결선 투표 없이 당대표로 선출이 됐어요. 이 전체 최고위원 가운데 과반을 친한계가 차지를 하면서 이 한동훈 지도 체제 흔들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죠. 네, 62%를 넘게 표를 얻었죠. 과반도 넘었고 또 네. 역대 당대표 선거하고 비교를 해봐도 기록적으로 높은 득표율이었어요. 이 한동훈 대표는 친한계 최고위원 2명을 확보를 했습니다. 장동혁 후보가 최다 득표를 또 해서 수석 최고위원이 됐고 진종호 청년 최고위원이 있고 그래서 최고위원을 어떻게 꾸리느냐에 따라서 이제 운명도 갈릴 수 있다라고 관측이 나왔는데 네. 일단 최고위원 4명이 사퇴하면 그 비대위로 전환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 2명을 확보하면서 이와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지도부를 운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고요. 한동훈 대표는 선출 직후에 변화 이런 말을 강조를 했어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겠다. 그리고 경선 과정에서의 갈등에 대해 죄송하다. 다른 후보들과 함께 가겠다. 어떤 뭐 화합 이런 것들을 봉합을 강조를 하는 모습이었고 김건희 여사 검찰 조사 방식에 대해서 입장도 주목이 됐었는데 수사 방식을 정하는 데 있어서 더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했어야 했다. 이렇게 밝혔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번 검찰 조사는 사실상 영부인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래서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취지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는 이미 유능하다. 이런 말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과의 관계를 의식하는 듯한 발언도 나온 건데 한동훈 대표라고 하면은 좀 기존의 보수 원로들을 밀어내고 새롭게 선택된 사람이라는 것도 있고 총선 패배라는 결과를 안았던 비대위원장으로서 책임론도 뒤따랐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떤 지지층 사이에서도 변화라든가 새 인물을 원했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겠고 그럼 이제 당권이 전당대회가 워낙에 시끄러웠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로들하고 또 그런 분열을 수습하고 대통령과의 갈등 해소를 통한 당정관계 재정립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전북 비하 발언이 나와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네, 이게 그 전당대회를 또 진행하는 사회자가 있잖아요. 여기서 사회자가 남자, 여자 이렇게 2명이었어요. 남성 진행자가 이제 지역별로 호응을 이끌어낸 거죠. 뭐 서울 지역 뭐 박수 쳐주세요 이렇게 한 건데 지금까지 박수 치지 않은 분들이 꽤 계신다. 어디서 오셨냐. 이분들은 정체를 밝힐 수 없는 어떤 간첩이라든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성 진행자가 대답을 하면서 어디서 오셨을까요? 하고 전북 지역 당원들이 이제 우리 안 불렀다. 전북 안 불렀어요. 호명하지 않았다고 지적을 한 거죠. 그러자 진행자가 전라북도 따로 호명해야 되나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호응을 안 하면 간첩이었고 근데 전북이 대답을 안 했는데 따로 호명해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흘러간 거죠.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끊어지는데 뭐 충분히 최대한 이제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자면 뭐 이거 안 먹어보면 간첩이다 이런 거 우리나라에 뭐 관용적인 표현이 있긴 합니다만 이제 사회자의 발언을 좀 잘 뜯어보면 박수를 안 쳤다는 이유로 이분들 정체를 밝힐 수 없는 어떤 뭐 간첩이라든가 뭐 이런 분이냐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 전에 다른 지역 다 불렀는데 전북을 안 불렀어요. 그러니까 부르면 박수치고 호응을 해야 되는 건데 안 부른 지역은 어떻게 또 뭐 하겠어요. 순서가 네. 안 왔는데. 그러니까 뭐 전북 당원들로서는 되게 억울하고 황당한 거죠. 즉시 사과를 하긴 했는데 정치권에서 이제 지역 비하의 불씨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국민의힘은 전당대회가 아니라 엎드려 사죄부터 해야 된다. 간과하고 넘어갈 수 없다 지적을 했고 전북 도당위원장인 한병도 의원도 제정신이냐. 정부 여당의 전당대회에서 발생한 일이라고는 정말 믿을 수 없다. 날을 세웠습니다.
네,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만찬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향후 당정 구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네, 뭐 이거는 뭐 비단 한동훈 대표라서만이 아니라 사실 여소야대 전국에서도 총선 패배 이후에 새로운 당 대표로서 이제 흐트러진 집권 여당 전열을 또 갖춰야 되고 차근차근 실타래를 풀어가야 될 텐데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아무래도 한동훈 대표이다 보니까 윤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이걸 주목하고 있고요. 우선 전당대회에서는 윤 대통령도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또 한동훈 대표도 윤석열 정부의 과업을 지켜 세우는 모습이었고, 근데 전당대회 당일에는 대통령은 일정상 이제 연설을 마치고 당선자는 확인하지 않고 자리를 옮겼고요. 어퍼컷 세레머니도 등장하진 않았습니다. 네, 당장은 김건희 여사 수사가 당정 관계에 변수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이죠. 네, 일단 대통령도 그렇고 당대표도 그렇고 두 사람 모두가 서로의 협력이나 상생이 중요하다는 거는 인지를 하고 있을 네. 거예요. 다만 가장 큰 변수라고 하면 김건희 여사 리스크 이거는 뭐 수순이 그렇게 되는데 한동훈 대표가 이 김건희 여사 수사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일단 이렇게 얘기를 했죠. 선출 직후에도. 그래서 또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 출마하는 동안에도 좀 당정 관계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해왔거든요. 그런 만큼 이제 친윤계하고 이게 꼭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그 사이에 껴있는 친윤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충돌이 있을 가능성도 있고 뭐 일각에서는 뭐 한동훈 대표가 되면서 그러면 대통령 레임덕이 더 거세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관측도 나오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두 사람 모두 갈등을 봉합하는 자세가 본인들에게도 또 필요할 거고 한동훈 대표로서는 이게 비대위원장 자리였고 그리고 또 거기서 이제 사퇴하고 나갈 때랑 다시 돌아와서 당대표가 된 지금은 자기의 입장도 또 다른 거죠. 그래서 마냥 악화일로로만 가진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서 또 한동훈 대표도 전당대회 때 이제 대통령과 저의 정치적 목표는 완전히 같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이끄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거든요. 관건은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갈 건지 그리고 또 그걸 풀어가는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다 좀 더 장기적인 측면을 보자면 앞으로 예정된 선거들을 이겨야만 되겠죠. 또 지게 되는 거면은 굉장히 정치적 인생으로 네. 타격이 클 것이고 오늘 저녁에 당장 일단 새 지도부와 윤 대통령 만찬이 있고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당정 화합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민주당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특검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어요. 네, 민주당 한동훈 당대표 당선을 축하드리고 불통과 독선으로 일관되어 온 윤석열 정부의 방탄부대로 전락한 국민의힘이 국민 목소리에 귀를 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얘기했습니다. 특히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에 협조를 해달라고 촉구를 했는데요. 한동훈 당대표 중심으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도 또 본인이 직접 국민적인 의심을 해소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에 절대 복종할 당대표가 아니라 국민 명령에 복종하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여당 대표가 되길 바란다 당부했습니다. 네, 민주당 당권 주자들은 오늘 TV 토론회에서 맞붙을 예정이죠. 네, 오늘 밤 10시 50분인데요. KBS가 주관하는 당대표 후보 생방송 토론회에 참석합니다. 지난번 라디오 토론회가 있었고 이어서 이재명 후보 그때도 얘기 나왔던 것처럼 이재명 후보가 연임에 도전하는 부분 또 민주당의 확장성 문제 어떻게 가지고 갈 건지 이런 걸 두고 격돌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재명 후보가 독주하고 있잖아요. 90% 넘기는 상황에서 어대명 확대명 어떻게 보면 이 뻔한 결과를 두고 흥행 측면에서는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국회에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어요. 네, 더불어민주당 비롯한 야권에서는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용 인사 이런 입장으로 반발이 굉장히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반발이 상당하죠. 이례적으로 청문회도 이틀에 걸쳐서 열리게 되는데 그 공영방송 구조 재편 문제 비롯해서 이진숙 후보자 개인의 자질 문제, 뭐 MBC 재직할 때 노조 탄압 의혹, 정치 편향, 뭐 블랙리스트 건이 있다, 뭐 또 좌파를 낙인 찍는 그런 발언들이 있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관용차 이용해서 골프를 쳤다더라 하는 의혹들, 업무 추진비 부정사용 의혹들, 쟁점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네. 이렇게 야권이 검증을 벼르는 사안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중 하나가 또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한 위법성 논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달 방통위가
그 공영방송 3사의 이사진 선임 계획을 의결을 했거든요. 김홍일 당시 위원장하고 이상임 부위원장 2명이 의결을 강행을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방통위가 공모 날짜만 밝혔습니다. 그러다가 김홍일 위원장이 사퇴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국민 의견을 받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러면 상임위원 5명 중에 이게 뭐 의결을 거치지 않고 한 명 남은 위원장 직무대행이 이걸 독단적으로 결정을 했다라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건데요. 야당 의원들은 그래서 위헌적인 2인 체제 파행도 모자라서 이제 1인 직무대행 체제에서 절차를 혼자서 강행하고 있는 것이냐 따지고 있고요. 이진숙 후보자는 여기에 대해서 답하기로 2인 체제가 바람직하진 않지만 기약 없이 업무를 방기할 수 없기 때문에 위법하지도 않다라는 입장을 일단 밝혔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류일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퇴임 하루 만에 방통심의위원으로 다시 위촉됐다는 소식도 전해졌어요. 네, 이진숙 후보자만큼이나 또 논쟁이 많았던 인물인데 이미 민원사주 의혹으로 논란이 시끄러웠었죠. 그런데 재선출되면서 방심위가 류일임 체제를 3년 더 연장하게 됐습니다. 임기가 만료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임명을 했고 야권과 방심위 노조가 반발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방심위를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더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날 전체 회의도 기습적으로 열리면서 이 노조가 그 건물로 찾아가서 주차장 출구 쪽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방심위 노조 지부장이 또 새롭게 주장을 하는 게 류 위원장이 차량으로 우리를 치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보복 운전 논란까지 나오고 있고요.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면담을 요청을 하기도 했는데 류일임 위원장이 이걸 거절을 하고 택시를 타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네,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방송사법 본회의 상정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죠. 네, 국회의장실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의장의 의지를 표명하는 기자회견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지금 상황이면 방송사법 처리가 불가피하다. 여기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이 방송사법에 대해서 본회의 상정에 대한 그런 방침을 밝힐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우 의장이 앞서서 중재안을 내놨었잖아요. 네. 그런데 여야 이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으면서 이제는 의장으로서 또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이고 대통령실에도 우 의장이 그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절차를 중단해달라고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실은 여야 협의가 먼저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것은 거부한 것으로 지금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북한이 또 오물풍선을 날려보냈는데요. 일부가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청사 내에 떨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어요. 네, 오늘 아침부터 이제 오물풍선 살포에 대한 문자 받으셨을 텐데 네. 이 대통령실 경호처가 합참하고 공조를 해서 모니터링을 하다가 용산청사 일대에서 낙하 쓰레기를 식별을 한 거예요. 그래서 화생방 대응팀이 조사를 했더니 물체의 위험성이나 오염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하고 수거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사실 근데 대통령실까지 올 가능성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근처 인근 근방에는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뭐 용산구청이라든가 이태원역 쪽에서 발견이 이미 됐었고 일단 대통령실은 지금은 그 구체적인 오물풍선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내용물이 어떤지 아직 공개하진 않았고요. 다만 굉장히 많은 숫자가 대통령실 청사 안으로 떨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8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곳곳으로 정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작업 구간도 늘었습니다. 우선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으로 설악에서 가평 휴게소까지 6km 주춤하고요. 서울 방향은 덕소 3패에서 미사 부근 3차로에서 도로 관련 작업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2중부고속도로 이천 방향은 하번천 터널 부근 2차로에서 화물차 사고나 처리하면서 뒤로 정체 이어지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남구 및 진출로 부근에서도 화물차 단독 사고나 처리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후 달래내서 반포까지는 8km 더디게 지나고 있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은 여주 분기점에서 감곡까지 10km 정체인데요. 더 지난 성주 부근 1차로에서는 화물차 관련 사고나 처리 중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혜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세상의 모든 지식. 우리 사회를 들끓게 한 사건을 살펴보는 사건 노트 시간이죠.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사건은 지난 15일 경북 봉화군에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예, 15일 초복날 봉화에서 발생한 글쎄요. 아마 포괄적으로 농약 음독 사건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피해자분은 5분 되시고요. 처음에는 오리고기를 먹은 식중독 사건인 줄 알았는데 네. 오리고기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오리고기를 취식한 다음에 한 테이블에 있던 분들이 경로당으로 와서 지금 상황으로는 아마 커피인 것 같습니다. 커피통을 같이 그 안에서 아이스 커피를 드신 분들이 아마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지금 상태로선 그 경로 추적 그리고 DNA 추적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이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살충제 성분이 이제 검출이 됐는데 보통 농약, 독극물 음독했을 때는 즉시 증상이 나타나지 않나요? 그런데 이번 피해자들은 나흘에 걸쳐서 중독 증상이 나타났어요. 근데 어르신들은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젊은 사람들은 바로 이제 이 활성이 높기 때문에 근데 어르신들은 조금 늦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서 연세에 따라서는 조금 증상을 다른 증상과 헷갈리시는 것도 있습니다. 여든 드신 분들은 평소에 앞이었던 지병이 조금 더 나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70대, 80대 분들은 그런 경우들 때문에 이런 농촌 지역에서의 농약 음독 사건은 좀 광범위한 형태의 피해자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아마 며칠 뒤에 증상이 나타나셨던 어르신이 한 분 계셨고 네. 다른 분도 계셨고 근데 그분들 모두 아까 말씀드린 경로는 그 경로일 거로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로당에 모여서 커피를 드셨던 분들이라는 거죠. 예, 대략적으로 예. 네. 지금 이 사건에 경찰 50명이 넘게 투입이 됐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용의자를 압축하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 봉화경찰서가 그렇게 큰 경찰서는 아닌데 수사팀 전체가 투입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네. 사실은 이런 어떤 커뮤니티 안에서의 그 공동체 안에서의 이런 농약 사건은 광범위한 일종의 역학조사 같은 것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감정 거리 조사라고 하는데요. 감정 거리 조사요. 왜냐하면 피해자와 감정의 거리가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서 5분이 공통적으로 피해자의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가해자 감정 거리가 있다고 하면 그 색깔이 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죠. 말하자면 예를 들면은 이 커뮤니티 같은 게 공동체 같은 경우는 작은 일들로 감정이 쌓이는 경우가 종종 많거든요. 그럼 이제 말하자면 그 공동체에서 과거에 어떤 큰 싸움이 있었다, 작은 싸움이 있었다,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 누구다. 그래서 이런 다이어그램을 계속 그립니다. 그럼 그게 겹쳐지는 교집합이 나타나는 어떤 갈등 지도죠. 그걸 이제 파악하고 있는 건데 지금 또 하고 있는 건 국과수에서 이제 2가지 농약 성분에 대한 파악인데요. 하나는 저독성, 하나는 고독성인데 하나는 냄새가 나고 하나는 나지 않는 형태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섞었다는 것은 농약을 아는 사람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만 하면은 잘 모르는 사람인데 2개의 용도가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는 저독성인데 조금 냄새가 덜한 거고 하나는 고독성인데 냄새가 있는 거. 그걸 적당량을 섞었다는 것은 냄새가 덜하면서도 공격성이 높게 아주 제조를 한 느낌이 들어서 네. 아마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용의자의 프로필에 고민이 드는 겁니다. 일단 농약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는 건 확실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농약을 농촌에서 농약은 다 사용해서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그렇죠. 이웃분들 가운데 그러니까 범위자가 너무 넓어지는 겁니다. 네. 그냥 어르신들이 농사 짓는데 농약을 자기가 안 샀다 하더라도 친척한테 빌릴 수 있는 거고. 쉽게 구할 수 있죠. 그렇죠. 사실 네. 옆에 가가지고 예. 빌려달라고 할 수는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구입한 사람만이 용의자가 아닌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죠. 네, 이번 음독 사건으로 9년 전 이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2018년에 있었던 농약 고등어탕 사건 등 과거에 유사했던 사건들이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사건들을 보면 주민 간의 원한이나 갈등에 의한 범죄였어요. 아까 말씀드린 제가 왜 갈등 지도를 그리냐면 그런 네.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극물 살포가 특히 이제 어르신들이 작은 공동체에 몰려 살다 보니까 화를 서로 해소하거나 화해되는 거 없이 계속 쌓여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로 이 작은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이거 특별히 어떤 사람이 나쁘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네. 외국에서도 작은 공동체에서 감정이 쌓여서 이런 폭발적인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대상보다는 그냥 에이 이렇게 뿌려버리는 경우도 생기고요. 그러니까 특히 2015년도에 상주 농약 사이다 같은 경우는 사이다에다가 농약을 넣어서 2분이 돌아가시고 4분이 중태에 빠진 사건인데 네. 아니 범인을 보니까 90대의 박모라고 하는 어르신이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그냥 갈등이 좀 있었나 봅니다. 그게 국내 최대의 무기수고요. 최고령의 무기수고요. 2016년 농약 소주 사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여기서도 용의자가 70대인 어르신이었어요. 그리고 이 포항에서 벌어졌던 농약 2018년대 농약 고등어탕 사건도 역시 거기에 있는 주민이었어요. 60대인 분이 어떤 주민들과의 갈등 때문에 거기에 저독성 농약을 넣었죠. 대부분은 내부의 갈등이 제일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번 사건도 고의로 이제 누군가를 상해할 목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고는 거기에 들어갈 리가 없죠. 커피에 그걸 누가 그걸 합니까? 그러면 5명 모두에게 원한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부수적. 네. 그러니까 부수적 피해자가 있고 한 명만 노렸는데 나머지는 그냥 부수적 피해자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네. 뭐 대상은 그 어르신의 자손들인데 그분들한테 고통을 주려 그런 경우도 있고 네.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일종의 부수적 피해 사건은 사실은 프로파일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접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앞에 많은 사건도 사실은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살인 미수에 해당되는 거예요?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나와요? 지금은 일단은 상해인데 네. 살인 미수랑 살인의 고의성 그 정도면 살인의 고의성이 미필적 인정될 수도 있죠. 네. 근데 형량은 앞서 말씀드렸던 무기징역도 나오고 사실은 굉장히 높은 형량이 나오지만 또 여러분이 피해를 받으셨기 네. 때문에 아마도 이 정도면 10년 이상은 갈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사건으로 쓰러져서 치료를 받고 있던 마을 주민 가운데서 2명이 의식을 회복해서 대면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던데요. 조사를 하면 어느 정도 실마리를 좀 찾을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본인들만 아는 갈등 구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어르신들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상주 사건 같은 경우도 그 전전날 고수업을 같이 쳤는데 네. 잃었어요. 근데 거기서 언쟁이 섰어요. 근데 그거는 자손들은 모르는데 그분들만 아는 그런 것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어르신들이 그런 걸 진술하기 시작하면은 단서가 더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는 이 CCTV가 사실은 좀 없는 부분이 많거든요. 경로당이 바깥에만. 사실 이 사건도 그게 좀 어려운데 다행히 봉화읍 쪽은 그게 좀 있나 봅니다. 그래서 많이 찾고 있나 봅니다. 지금. 네. 다음 사건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는데요. 이런 이상 동기의 범죄는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걱정입니다. 네. 실제로 이제 올해 3월까지 지난해부터 이런 이상동기 범죄, 묻지마 범죄라는 부르지 않기로 경찰청에서 해서 이상동기 범죄로 네이밍을 합니다. 네. 53건 정도 벌어진 거로 나타나고 있고요.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입니다. 경찰 출신이시고 굉장히 그 열성적으로 이런 쪽에 많이 하시는 분이신데요. 자료를 발표하셨는데 1분기 이상동기 범죄가 7건 정도인데 조금 줄어든 것 같지만 사실은 작년에 46건인데 후반기에 이제 아무래도 서현역 사건이 벌어지면서 2배 이상으로 뛰었고 그런 느낌도 역시 되면서 후반기에 집중되는 네. 그러니까 후반기라기보다는 저기 여름철에 집중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런 범죄가 계속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이상 동기 범죄자만의 특성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지금 이제 어떤 사례 분석 53건 아까 작년에 53건의 사례 분석은 연령대는 3, 40 2, 3, 4, 50대 고루 분포돼 있습니다. 문제는 상해 폭행이 좀 많지만 살인도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길거리 공개된 장소에서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차별인 거죠. 네. 그러니까 특정한 대상, 특히 서현역 사건 같은 건 그거 안타깝지 않습니까? 가족이 식사를 나왔는데 그 어머니께서 네. 그냥 황망하게 그리고 거기에 하는 어떤 20대 분도 황망하게 아무런 어떤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네. 길거리 사건이 사실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특정한 집이나 이런 경우는 거기를 목적해서 들어갔다고 하면 그걸 피하면 되는데
아니 서현역 같은데 대로변 신림역 같은데 누가 그걸 당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많다. 또 하나는 흉기를 이용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치명적일 수 있다라고 네. 하는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이게 말 그대로 이런 어떤 형태의 행위의 비전형성과 동기의 이상성 같은 경우 피해자와 무관련성 이런 것들 때문에 했는데 문제는 본인들은 기억이 안 난다. 술이 취했다. 뭐 아무 생각 안 난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사실은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범죄. 그러니까 뚜렷한 이유도 없고 특성도 없이 이런 범죄를 저지른다는 거잖아요. 예. 이런 범죄를 어떻게 봐야 할지 참 어렵네요. 이전에 정의정 같은 사건이 벌어졌을 때 정의정 너 왜 그랬냐 그랬더니 네. 남들이 행복해 보여서요. 그러면 아니 그거는 실제로는 말이 그렇다는 거지 실제로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거죠. 속의 이유가 네. 겉으로 일종의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외로운 늑대들도 아니 나만 혼자 그렇고 남들은 다 행복하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사회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성이 어떤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가 아닐까. 왜냐하면 패자를 인정하지 않고 어떤 다른 형태의 어떤 외로운 어떤 존재들 소외된 존재들을 보듬지 않는 사회 구조의 문제가 아닐까. 이런 추정은 분명히 여러 군데 하고 있는데 네. 그것만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느냐. 그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얼마 전에 트럼프를 암살 미수한 사건의 크룩스 같은 사람도 동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게 외로운 늑대의 범죄냐? 아니죠.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죠. 그냥 연구 없이 그냥 재판에 들어가 버리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이다라고만 단정짓기에는 그럼 너무 불안하죠. 네. 그럼 사회 분위기 때문에 그러면 힘없는 사람들은 당해야만 해나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치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네. 겁니다. 예. 이런 범죄가 계속되니까 사실 선량한 시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생긴다고 하면 범죄 트라우마 아니면 네. 공간 트라우마 아니면 얘기 트라우마 아니면은 이런 트라우마죠. 특정 지역에 대한 트라우마.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아까 신림역 얘기도 말씀드린 건 그런 얘기도 좀 조심스러운 겁니다. 사실 신림역이 사실은 번화하고 살기 좋은 데입니다. 그래서 신림역이라는 얘기를 해버리면 벌써부터 나부터도 가기 싫어. 네. 서현역 얼마나 살기 좋은 데입니까? 번화 그러니까 이런 트라우마들을 치유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언급하는 게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만은 네. 그렇다고 언급을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을 지명을 얘기를 안 하면 어떨까요? 아니 예전에 화성 연쇄살인 사건 경우 네. 그럼 화성 연쇄살인 하지 말자. 네. 가해자 이름을 붙이자. 이춘재 사건 예를 들면 실명 사건에 있으면 그냥 조선이라고 하는 가해자 이름을 붙이자. 이것도 맞는데 문제는 그 사건의 사회적 의미를 따지려고 하면은 뭔가 좀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이 좀 절충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좀 고민스러운 부분도 범죄를 분석하는 사람으로서는 그런 고민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하는 이상동기 범죄는 사실 동기가 없기 때문에 네. 그 지역이라서 발생한 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것보다는 가해자 중심. 그러니까 가해자들을 좀 더 치밀하게 연구해서 관리하는 방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제가 뭐 사실 미국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 미국 연방에서는 범죄자의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그들을 관리하는 방향도 한 방향이 필요한 거고 지금 정부에서 하는 공간에 대한 방어. 예를 들면 빠른 어떤 출동 필요한 네. 이른바 이제 신속성의 출동 이런 것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네. 전문적인 형태의 수사도 필요한 것 같고 또 하나는 피해자에 대한 여러 가지 트라우마 해결에 대한 모두 필요한. 그러니까 이게 경찰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 특히 지자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너무 우리 사회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처럼 처벌 위주만 간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처벌 위주만 간다고 해서 이게 능사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벌만 간다고 하면 사회 공간을 좀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같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 말씀 듣고 최혜진 님이 우리 사회가 소외된 사람들을 눈여겨봐주는 노력이 필요하겠네요. 어떤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숙제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사건 노트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소민 PD의 체험 삶의 현장 코너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려요. 그럼 전 잠시 후 2부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TV 홈쇼핑에서 쇼핑 호스트가 여름 재킷을 소개하면서 재킷의 표면이 거칠지 않고 고슬고슬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옷감이 어떻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건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말 형용사 고슬고슬하다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먼저 밥과 관련해서 사용할 때는 밥 따위가 되지도 질지도 아니하고 알맞다를 뜻합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고슬고슬하고 따뜻한 밥을 지어줄게요 같이 말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털 따위가 조금 고불고불하게 말려 있다라는 뜻인데요. 이 경우엔 고슬고슬한 수염처럼 사용합니다. 이 고슬고슬하다와 형태가 비슷한 것으로 가슬가슬하다라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살결이나 물건의 거죽이 매끄럽지 않고 가칠하거나 뻣뻣하다를 뜻합니다. 겨울이 되니까 손등이 가슬가슬하다. 풀을 먹여 다듬질한 의복은 가슬가슬해서 입으면 시원한 느낌이 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가슬가슬하다에는 성질이 보드랍지 못하고 매우 까다롭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참고로 수염이 까실까실하게 돋았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들을 수 있는데요. 이때는 까실까실하게가 아니라 까슬까슬하게가 맞습니다. 까슬까슬하다는 가슬가슬하다보다 센 느낌을 주는 표현입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장맛비는 그쳤는데 대기가 불안정해서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를 비롯해 경북 내륙과 경남 통영, 거제에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며 호우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부산에도 지금 강한 소나기가 내리고 있는데요. 밤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오겠고 예상 강수량은 5mm에서 최고 60mm로 한 지역 내에서도 강수량의 차이가 무척 크겠습니다. 한편 33도 안팎의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일부 중부 내륙과 남부 지방에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소나기가 내릴 때에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조금 떨어지지만 습도가 높아지면서 소나기가 그친 뒤 더욱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대구와 강릉 34도, 광주 33도, 대전 32도, 서울과 부산 30도까지 오르겠고요. 높은 습도로 체감 더위는 더 심해 불쾌지수도 매우 높겠습니다. 목요일인 내일도 소나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더위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7도, 습도는 79%입니다. KBS 58분 날씨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북한이 3일 만에 또 오물풍선을 남측에 살포했습니다. 이 중 일부는 용산 대통령실 청사 인근에 떨어져 군과 경호처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한편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대북전단을 날려보내는 남측 장소를 포격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신임 당대표가 오늘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저녁에는 새 지도부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 초청으로 용산 대통령실 만찬에 참석합니다. 한동훈 대표는 당대표 출마 당시 공언한 제3자 추천 해병대원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재확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은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대표를 향해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에 찬성 표결을 당론으로 확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방송사법 처리를 국회법 절차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매듭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5월 출생아 수가 4월에 이어 1년 전보다 증가하며 8년 6개월 만에 2달 연속 증가했습니다. 5월 혼인 건수는 21% 넘게 늘며 5월 기준으로 최대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은 코로나19가 끝난 뒤 상대적으로 혼인이 늘어난 데 따른 영향이 있고 정부 정책 효과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여권으로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나라가 191곳에 달해 여권 파워가 세계 3위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밤에 또 곳곳에서 장대비가 쏟아졌어요. 특히 부산에 집중적으로 퍼부었는데요.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았어요. 네, 밤사이 경남 창원과 거제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100mm에 달하는 물폭탄이 쏟아져 호우경보가 발효됐다 해제되기도 했는데요. 한편 오늘 새벽 호우경보가 발효되고 불과 3시간여 만에 160mm의 물벼락이 쏟아진 부산에서는 80대 노인이 주택에 고립됐다 구조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오늘 오전 1시 반쯤 부산 사하구 신편동의 한 주택에서 폭우에 물이 80cm 높이로 차올라 이 집에 살던 80대 남성이 고립됐는데 다행히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소방대원이 구조해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급격하게 불어난 물에 차량이 잠겨 시동이 꺼지는 일도 있었고요. 이외에도 주택과 건물, 상가에서 침수됐다는 신고가 16건 들어와 소방본부가 긴급 지원에 나섰고 하수구 역류 등 안전조치도 33건에 달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충북 청주시 청원구 무심천에선 통발을 걷어들이려다 70대 남성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소방당국이 수색 작업에 나섰지만 발견하지 못했고 오늘 아침부터 수색을 재개하고 나서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장마철이라 그렇겠지만 서울은 습도가 너무 높아서 마치 사우나 안에 있는 듯한 느낌도 드는데요. 어제는 습도가 100%를 기록하기도 했다고요.
네, 이달 들어 서울의 평균 습도가 8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어제 한때 100%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한꺼번에 많은 비를 뿌리는 극한호우와 시도 때도 없는 도깨비 장마가 습도를 끌어올렸습니다. 네. 습도가 높은 날은 체감 온도도 오르는데요. 10% 오를 때마다 체감 온도는 약 1도씩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는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도 폭염특보가 동시에 내려지는 일도 잦았고요. 이 습도가 높으면 건강에도 여러 악영향을 주는데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돼 배탈과 설사, 식중독이 자주 발생하고요. 흔히 비가 오면 무릎이 쑤신다고 하는데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로 관절 내부 압력이 올라가 신경통증이 심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또 모기 수도 늘어 말라리아를 비롯한 감염병을 옮길 위험도 커지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장마가 끝나질 않아요. 7월 말이면 보통 장마가 끝날 때도 되지 않았어요? 네, 실제로 매년 이맘때쯤이면 장마는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올해는 언제 끝날지 예측이 어렵게 됐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충북 지역이 포함된 중부지방의 평균 장마 종료일은 이달 26일로 이제 이틀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요. 북상 중인 태풍 개미가 변수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태풍 발생으로 장마 종료 시점을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태풍이 발생하면서 북태평양 고기압과 북쪽의 건조한 공기가 없어지고 두 공기 가운데 먼저 한반도를 덮는 공기가 장마를 지속할지 끝날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태풍이 북태평양 고기압을 얼마나 밀어 올릴지에 따라서 정체전선의 위치도 정해질 걸로 보입니다. 내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하루 평균 600만 명이 육박한 인파가 휴가길에 오른다고 하는데요. 혹시라도 휴가 계획 세우신 분들 계시다면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마시고 날씨 상황 유심히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볼까요? 사교육 바람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고요? 네, 정부가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과 전쟁을 선언한 지 1년이 지났지만 기대와 달리 성과는 미미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난해 6월이었죠. 교육부는 카르텔 척결을 목표로 사교육의 칼을 빼들었는데 이후 곧장 학원의 문제를 독점 판매한 교사들을 감사원, 수사당국에 넘기고 수능 킬러 문항 배제 방침을 밝히는 등 사교육 카르텔 혁파 정책을 내놨고 대형 학원을 대상으로 한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도 뒤이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교사와 문제거래, 교재 강제 판매로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조사를 받았던 대형 입시학원은 오히려 매출이 늘었습니다. 네. 메가스터디 교육의 경우 2022년 8,359억 원에서 지난해 9,352억 원으로 증가해 매출 1조 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고요. 시대인재를 운영하는 법인 하이컨시도 같은 기간 2,747억 원에서 3,605억 원으로 매출이 30% 넘게 늘었고 내년 3월 경기 용인시에 전국 최대 기숙학원을 여는 등 사업 확장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교육 카르텔과 전쟁의 결과는 어땠는지 살펴보면 국세청이 발표한 지난해 전체 학원 탈세 추징액은 286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전년 추징액 66억 원보다 4배가량 늘었지만 지난해 기준 27조 원에 달하는 사교육 시장 규모의 1%도 채 안 되는 수준입니다. 한 학원과 관계자는 조사 기간이 100일 정도로 길었고 조사 대상 학원 관계자들 개인 통장까지 털었던 대대적인 이벤트였지만 실제로 추징된 금액은 학원별로 수억 원 수준이라고 말했는데요. 학원의 교재 강매 사안을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달 처벌 요건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대상 학원들을 무혐의 처리한 바 있습니다. 부당한 문제 거래로 수사선상에 오른 교사들에 대한 처벌 역시 지지부진했는데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학원에 돈을 받고 문항을 판매한 교사 297명의 자진 신고를 받았지만 실제 형사처벌을 받은 교사는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네. 요즘 대치동 학원가만 건의로 봐도 과도한 선행학습을 유도하는 곳들을 단속하려는 노력이 보이긴 하지만 학원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학 4주 안에 고등수학 과정까지 가르친다고 홍보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때리면 때릴수록 몸집을 불리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은 정말 화가 나고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태권도장에서 심정지 상태에 빠져 의식을 되찾지 못했던 5살 아동이 어제 오전 결국 숨을 거뒀어요. 네, 태권도장에 보냈지만 집에 영영 돌아오지 못한 이 아이. 네. CCTV 영상엔 관장이 아이를 매트에 말아 거꾸로 세워놓는 장면이 담겨 많은 공분을 샀었죠. 관장은 장난이었다고 해명했지만 가족들은 이 같은 일이 처음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호흡기에 의지해 병원에서 생사를 헤매던 5살 아이는 생일을 불과 한 달 앞둔 어제 짧은 삶을 마감했습니다. KBS가 피해 아동의 가족들을 직접 만나봤는데요. 가족들이 바라는 건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이었습니다. 피해 아동의 외삼촌은 관장이 동생에게 제발 합의 좀 해달라 말했는데 이 말이 먼저 나오는 건 아니지 않느냐, 법이 내릴 수 있는 최고의 형벌을 줬으면 좋겠다 토로하기도 했고요. 아이를 잃었지만 누구에게도 사과를 받지 못한 가족들, 다신 이런 일이 일어나질 않길 바랄 뿐입니다. 아이를 말아 세워둔 매트 사이에 거꾸로 넣고 10분 넘도록 방치한 이 관장은 장난으로 그랬다며 아동학대 혐의를 극구 부인했는데요. 네. 하지만 경찰은 관장이 아이를 상대로 이전에도 학대를 한 정황이 있다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고, 또 아이를 병원으로 보낸 뒤 곧장 태권도장으로 달려가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삭제한 정황도 파악했습니다. 피해 아동이 숨지자 검찰은 태권도장 관장의 혐의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도 그저 장난삼아 한 행동이라 변명으로 일관하는 뻔뻔함, 또 그 와중에 뛰쳐올라가 CCTV를 지우기까지 하는 치밀함까지 명명백백 잘못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네, 그 죄에 맞는 죗값을 받게 돼야죠. 네. 다음 소식 살펴보죠. 중국의 명문대인 인민대 박사과정 여학생이 지도교수의 성폭력을 폭로해서 파문이 일고 있어요. 네, 자신을 인민대 박사과정 학생이라고 밝힌 한 여성이 SNS를 통해 1시간짜리 영상을 올려 지도교수의 성폭력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이 여성은 해당 교수에게 지속적인 성적 괴롭힘을 당했고 성적 요구를 거부하자 박사 학위 취득을 막겠다는 협박까지 당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인문대 부학장이기도 한 65살 왕구이완 교수가 여러 차례 강제로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과정이 담긴 녹음 파일도 공개됐습니다. 요구를 계속해서 거절하자 무보수로 잠식했고 박사 학위 취득을 막겠다는 협박도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음성 파일과 교수가 보낸 문자 등 지난 2년간 모은 증거들이 포함돼 있었는데요. 폭로 하루 만에 인민대는 성명을 내고 조사 결과 모두 사실로 드러나 왕 교수를 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의 성범죄 공개 고발, 이른바 미투 운동이 중국에서 매우 드문 일이라는 걸 감안할 때 이례적인 결정이었는데요. 지난 2017년 성범죄 고발 연속 기사로 중국 내 미투의 상징이 된 여성 언론인 황 쉐치는 이후 국가전복 선동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형을 선고받기도 했고요. 2021년 장가오리 전 중국 부총리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밝힌 테니스 스타 펑스하이의 폭로도 명확한 사실규명 없이 결국 흐지부지됐습니다. 당국의 이런 대응은 가해자가 주로 권력을 지닌 기득권층인 만큼 미투 운동이 체제 안정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이런 악조건에서도 미투 고발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고 또 성공 사례까지 나오는 것과 관련해 현지 여성들은 그만큼 젊은 여성들의 분노가 크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인데요. 그런데 호우주의보 말고 또 다른 주의보가 내려졌다고요. 네, 이른바 숙박 호갱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20만 원 특가라더니 결제된 건 40만 원이고 또 뷰 맛집이라더니 호텔 옆은 공사판이라면 당황스럽겠죠. 네. 숙박업체 중복 예약이나 계약 불이행, 광고 위반 등 휴가철만 되면 어김없이 반복되는 문제들입니다. 이런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올 상반기에만 벌써 1000여 건에 육박한데요. 아직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도 안 했는데도 이 정도입니다.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만 봐도 최근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손해배상을 받기가 어렵다는 점인데요. 법적으로 강제성이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숙박업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민사소송까지 가야 하는 머리 아픈 일이 벌어지는데요. 전문가들이 중복 예약이나 광고 위반 등 숙박업체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 대해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강제력 있는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이유입니다. 네. 최근 잇따른 연예인 과잉 경호가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얼마 전 배우 변우석 씨의 경호원이 공항에서 탑승권을 검사하고 위협 행동을 해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 이번에는 아이돌 그룹 경호원이 10대 팬을 폭행해 병원 신세를 지게 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공항에서 나온 그룹 크래비티 멤버들이 차에 타려는 순간 경호원과 10대 팬 사이 실랑이가 벌어졌는데요. 네. 이 과정에서 경호원에게 머리를 맞은 10대 팬이 뇌진탕 진단을 받았습니다. 해당 경호원은 때릴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는데 소속사 측은 적절치 못한 행동이었다며 사과했습니다.
이런 연예인 황제 경우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지난해 5월과 12월에도 과잉 경우로 국내외 팬들이 부상을 입는 해프닝이 여럿 있었고요. 최근 배우 변우석 씨의 경호원들은 자격도 없이 탑승객들의 여권과 탑승권을 검사하고 일부 구역을 막아서는 등 논란을 키웠지만 당시 인천공항 측은 상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그저 사설업체가 임의로 한 행위를 모두 알 수 없다는 식의 입장만 반복해 공분을 샀습니다. 사적 권력의 횡포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네, 마지막 소식 살펴볼까요? 군부대에서 먹겠다며 무려 270만 원어치의 고기를 주문하고 연락을 끊어버린 노쇼 사건이 공분을 사고 있다고요. 네, 사연은 이렇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는데요. 자신을 군부대 상사라고 소개한 손님이 부대에서 먹을 고기를 대용량으로 구매하려 한다면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네. 삼겹살 40kg, 목살 10kg, 그리고 한우 등심 10kg을 주문했다고 하는데 하지만 고기를 찾아가기로 한 이틀 뒤 손님은 나타나지 않았고 전화 통화조차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글쓴이는 이미 작업해놓은 고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라면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추가로 글을 올려 한둘이 아니었다, 같은 사람 같다며 비슷한 수법의 피해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2일 충북 청주의 한 음식점에서도 자신을 국방부 대령이라고 소개한 남성이 도시락 480개를 주문한 뒤 잠적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누리꾼들은 장난이라고 하기에는 선을 넘었다, 더는 피해가 늘지 않도록 범인을 꼭 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렇게 군인을 사칭한 사기 행각만 올해 들어 벌써 전국에 61곳 넘게 나타났다고 하는데 안 그래도 요즘 어려운 자영업자들에겐 큰 시름이라고 합니다. 네,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일터에서 억울한 일은 없어야겠죠.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노동법 이야기,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지금 정부가 실업급여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경우에 이제 급여액을 줄이는 방안을 다시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날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는데요. 사실 이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 정부가 지난 2021년 11월 경에 이제 한번 추진한 적이 있는데 네. 그때 21대 국회에 이제 입법 상정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폐기된 사실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사실 다시 이제 노동부가 법 개정 추진하는 게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가 늘면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 그 다음에 뭐 보험가입자가 형평성 제고하고 재취업 지원 기능에 이제 충실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노동부에서는 뭐 반대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부가 실업급여 제도 어떻게 개선하려고 하는 건지 이제 그에 따라서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가 뭐고 우려할 점은 없는지 이거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네. 실업급여는 직장을 잃은 근로자들이 재취업할 때까지 도와주는 사회 안전망이잖아요. 네. 근데 제도 개선 얘기가 나올 만큼 반복 수급자가 많았던 거예요? 네, 좀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고용노동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가 11만 명으로 집계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5년간 3차례 이상 구직급여를 받은 이들을 뜻하는 이제 반복 수급이라고 정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2019년에 8만 6천 명이었는데 21년에 처음으로 10만 명 넘고 지난해 11만 명까지 올라가게 됐어요. 그래서 5년 전에 비해 24.4% 증가한 건데요. 이게 명칭이 항상 실업급여라고 불러서 그런지 대부분 아직까지 일자리를 잃기만 하면 받는 거다라는 인식이 강하고 또 실업급여 받으면서 이건 재취업 활동하는 것보다는 조금 휴식 기간으로 생각하시는 경향이 좀 크긴 해서 네. 이게 영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워요. 네. 그런데 실업급여를 또 반복적으로 받았다고 해서 그걸 부정수급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 반복수급과 못 받는데 그 부정행위를 해서 받는 거하고 절대적으로 구분돼야 되는 다르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노동계도 이게 반복 수급을 마치 부정 수급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건 좀 지양해야 된다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이 고용관계가 되게 고도화되면서 이제 단기 근로계약이 되게 성행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기 계약으로 내몰리는 이제 노사 간의 왜곡된 고용계약에서 예전보다 이 정규직으로 체결해서 그만두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보다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제 고용관계가 이제 많다. 네. 더더군다나 이제 시민단체 경실련에서 최근 5년간 전체 실업급여 직업
건수 중에 부정수급 건수가 최대 한 0.7%에 불과하다. 금액으로 따지면 그것도 1%도 안 되는데 네. 이걸 너무 조금 과대 해석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일각에서는 정부가 고용보험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서 제도를 강화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요. 이게 좀 큰 것 같아요. 고용보험 기금 이제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도 면도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지난 코로나19라는 되게 전대미문의 사건을 겪으면서 거기에 이제 특정 산업에서 갑자기 어떻게 영업을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휴직 지원금도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또 다른 지원금들 고용보험 기금에서 나간 지원금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금 소진을 조금 막겠다, 더 늘리겠다가 더불어 그다음에 또 단기간 취업하고 구직급여 수급이 반복되는 계약 관행에 있어서도 조금 더 반복 수급을 자제하도록 만들어서 기금을 조금 늘리겠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오늘 라디오 생존백서 코너에서는 실업급여 제도 개편, 특히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할 경우 수급액을 최대 50% 삭감하는 방안이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인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실업급여와 관련해서 법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 계시다면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신 노무사가 해결책 제시해드릴게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실업급여 제도는 이제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래도 법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다들 잘 알고 계세요. 이제 일자리 잃으면 받는 거다라는 이제 단순하게 알고 계시는데 이제 네. 법에서는 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하는 기간에 급여를 지급해 준다. 그래서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 극복하고 생활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고 재취업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 촉진수당으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직급여 밑에 실업급여 밑에 구직급여와 취업 촉진수당으로 나뉘어 있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거는 가장 법적 명칭은 구직급여예요. 느낌이 좀 다르죠. 네. 그러니까 실업급여와 구직급여는 명칭에서 주는 느낌부터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이제 좀 네이밍을 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딱 실업이라는 명칭에 딱 갇혀서 구직급여의 퇴색이 조금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떤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셔야 되죠. 이제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안 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된 경우에 실직 전에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180일은 사실 달력상의 모든 일수를 다 합하는 건 아니고 이 보수 지급 기초일수라고 해서 보수를 받은 날인 거거든요. 그래서 주 5일 근무하시는 분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 보수 지급 기초일수 그러니까 180일이 되려면은 약 한 7.5개월, 네. 7개월 한 2주 정도 되셔야 돼요. 이제 토요일은 빼고 일요일은 주휴일이니까 보수가 지급되니까 인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월에 26일에서 27일 정도 인정되니까 한 7개월 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구직급여의 수급 자격이 되는 거고요. 이제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나이하고 근로기간에 따라서 최대 9개월 동안 평균 임금의 60% 수준이 지급되는데 하한이 이제 당해년도 최저임금의 80% 수준이다라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정부는 이걸 어떻게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제 반복수급자에 대한 급여액을 감액하는 내용인데요.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 받게 될 경우에 이제 제재를 가하겠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발표한 것에 따르면 3회면 10% 감액, 4회 25%, 5회는 40%, 6회 이상이 될 경우에는 50% 감액하는 방안이 제시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대기 기간이 기존 7일에서 3회 2주, 4회 이상 4주로 연장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확정적인 건 아니고요. 21년도에 이제 발표한 것 그대로 이번에도 다시 재추진한다면서 예를 들고 있는 거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근로기준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하겠다. 이렇게 이번에는 발표된 사항입니다. 네. 정부는 그동안 노동약자를 보호하겠다고 강조해 왔는데요. 반복 수급자에 대한 제재가 노동약자를 더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와요. 맞습니다. 이런 지적들을 고려해서 이제 이 반복 수급한 사람들이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도 함께 마련돼 있다고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고용관계 형태의 다양화로 일용 근로자나 그러니까 퇴사 입사가 빈번한 분들의 수급한 경우나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이 있거나
또 이제 임금이나 수준이 현저히 낮아서 이제 실업급여액의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수급 횟수 산정 시에서 이제 제외해 준다고요. 네. 그러니까 반복 횟수에 카운팅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도 개선은 언제부터 이뤄지는 거예요? 이게 마치 이제 언론에서 나오고 이제 당장 시행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국무회의에 의결됐다고 해서 정부에서 입법안을 마련해서 이제 국회로 넘기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법 시행 이후에부터 수급하시는 분들부터 적용되는 건데요. 중요한 건 이제 22대 국회에서 발의돼서 통과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정부는 실업급여 신청이 많은 사업장, 그러니까 단기 근로자가 현저히 많은 업체에 대해서도 제재 방안을 마련했다고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이게 어떻게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게 이 두 회사와 근로자 간의 어떤 그 조합에 의해서 네. 그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회사가 요청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권고사직의 유인으로서 활용되는 경우도 네.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재고용을 전제로 하면서 우선은 회사가 어려우니까 실업급여 받고 있다가 다시 뽑아줄게라고 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제재를 하기 위해서 해당 사업에서 그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에 단기 근속자 비율이 높거나 여기에서 이제 단기 근속자 비율은 12개월 미만 근속자 비율이 90%가 넘거나를 예로 들었고요. 네. 그다음에 3년간 부과된 실업급여 보험료 대비해서 실업급여 수급의 비율이 5배가 넘는 경우에는 이 높은 사업장 이런 것으로 해서 사업주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40% 이내에서 추가 부과하도록 이렇게 예시가 되었습니다. 근데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규정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럼 법이 개정된 이후에 얼마든지 또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선 시행령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내용을 알 수 없겠어요. 이제 뭐 재추진하는 거니까 21년도에 발표한 방안 그대로 이제 될 텐데요. 네. 근데 그 21년도에 발표하면서 이제 사실 정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 발표되고 나서 그 좀 발언들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는 발언들이 좀 나왔죠. 달콤한 실업급여라든지 이런 발언이 나온 바람에 추진되다가 흐지부지하는 이런 상황들이 발표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법 통과해서 시행령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하겠다 이런 보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단기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에 대한 제재 방안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네. 좋은 취지이긴 한데 벌써부터 좀 우려되는 점들도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게 뭐 시민단체 직장갑집 119라는 이제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하고 의뢰해서 조사한 게 있는데요. 최근 1년 사이에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잃은 직장인 가운데 54.9%가 실업급여를 못 받은 걸로 나타났어요. 이걸 왜냐하면 일단은 근로자는 이제 퇴사하시는 분은 회사하고 얘기해서 권고사직이 처리가 되거나 어떤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사유로 해서 퇴사 처리가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정작 이제 회사에서 마지막 퇴사 신고할 때는 회사가 직접 하는 거니까 거기에서 상실 사유를 잦은 퇴사로 넣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상실 코드를 다른 부분으로 넣어 버리니까 이 실업급여를 받아 갔을 때 사유가 안 돼서 못 받는다 이런 경우들이 많다고 조사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실업급여 제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좀 현장에 많은 이야기를 들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이제부터는 실업급여에 대한 궁금증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앞서 이야기 나온 사례처럼 회사가 비자발적 퇴사를 자발적 퇴사로 처리해버리면 네.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이거는 뭐 그분이 이제 퇴사하신 분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확인 청구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이걸 이제 신청을 하면요. 거기에서 이제 고용보험 상실 사유에 대한 적격성 여부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이 단계에서 우리 이제 신청하신 근로자분 퇴사하신 분이 어떤 의견서나 다른 입증할 만한 자료를 첨부해서 의견을 더 개진하신다면 조사하는 데 더 도움이 될 테고요. 그다음에 이분만 조사하는 게 아니고 회사도 직접 조사하셔가지고 그러면 자진 퇴사로 돼 있다는 게 공고사직이나 계약 만료로 바꾸는 게 맞다고 판단되면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실 사유로 정정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확인 청구라는 제도를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회사에 다닌 지 6개월이 채 안 됐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나요? 공백 없이 일했다면 이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요거는 두 가지 경우예요. 하나는 이제 구직급여, 실업급여 사유가 해당되는 게 그다음에 해당되고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이 넘는지에 대한 문의와 실업급여의 근무 기간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거거든요. 네. 하나는 이 180일을 채우는 게 한 직장에서만 채우는 건 아니고요. 퇴사하기 전 18개월 동안에 합산해서 180일만 채우면 되시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구직급여 일수를 늘리는 근무 기간 같은 거는요. 내가 실업급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최근 3년 동안에는 다 합쳐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합산할 수 있는 기간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 기간 안으로만 들어오면 된다라는 네. 겁니다. 네. 계약 기간이 만료됐는데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이럴 때는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실업급여는 이제 비자발적인 퇴사에 대해서만 이제 지급되는 거잖아요. 이 경우에는 내가 다 계속 다니고 싶은데 회사가 네. 재계약을 거부했으니까 안 되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 근데 이 반대의 의미로 회사가 계약을 갱신을 해주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나는 다니고 싶은데 회사가 계약을 갱신해주지 않을 때는 이 실업급여 수급 사유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 잘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요게 다시 말씀드리면요. 네. 이 회사가 이 네. 계약 갱신 나는 다니고 싶은데 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때는 나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제가 잘못 설명했다. 죄송해요. 저는 다니고 싶은데 회사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겠다고 하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실업급여 사기가 되는 거고요. 이 반대로 그러니까 회사는 계약 갱신을 해주고 싶은데 네. 저는 다니기 싫다고 해서 계약 만료로 되는 경우에는 이거는 자진퇴사에 해당된다. 요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좀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니에요. 네, 오늘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실업급여 제도 개선 방안, 반복 수급자에 대한 제재가 가져올 파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실업급여와 관련해서 법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신 노무사가 상담해 드릴게요.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오아시스의 Don't Look Back in Anger. 네, 노래 듣는 동안 또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3819님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받고 있지만 이 금액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서요.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을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되나요? 하셨어요. 네, 뭐 일용직으로 하셨을 경우에는 그 일한 날에 대해서만 그 실업급여가 나오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처음에 이제 나중에 그 신고되고 나서 이제 그 하면 해명을 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먼저 일하는 일용직으로 고용됐으면 거기에다가 이제 고용센터에다가 저는 일용직으로 일했다는 날들이 있다고 먼저 사전 신고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괜히 이제 부정수급으로 잘못 오인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2140님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면접을 본 회사에서 면접비를 받았는데 그쪽에서 면접비를 마치 하루 일한 것처럼 신고를 해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셨어요. 이거는 이제 고용센터 담당자분의 이제 사실관계 확인이 명확하게 필요한 사안 같아요. 만약에 면접을 보셨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실업급여 할 때 그 재취업 활동에 대한 그 증명을 하셨을 거거든요. 그거 자료하고 면접비임을 이제 소명하실 수 있는 여러 자료들 있으려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바탕으로 해서 뭐 네. 구두 진술을 통하시든지 이거는 실업급여를 받으셔야 되는 날 맞거든요. 그러니까 회사가 면접비를 주고 비용을 털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콩으로 비오님이 부득이하게 멀리 이사를 가게 돼서 일을 그만둘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하셨어요. 그 원칙은 제가 뭐 본인이 회사가 가만히 있는데 이사 간다고 해서는 받지는 못해요. 그런데 이것도 예외 사유가 있는데요. 부양가족의 병간호를 위해서거나 아니면 배우자의 동거를 위해서 이주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장 이제 원칙적인 예는 내 거주지는 가만히 있는데 회사가 내 거주지로부터 왕복 3시간 거리로 이전을 할 경우에는 또 당연히 그 실업급여 사유가 되는 겁니다. 네. 네. 0507님 회사 사장이 실업급여를 받게 해줄 테니까 그걸로 퇴직금을 하라고 합니다. 이런 건 어디에 신고할 수 없나요? 하셨어요. 첫 번째는 먼저 밝혀야 될 게 실업급여 받게 해줄 거니까 이게 자진퇴사하는 거니까 퇴직금하고 실업급여하고 뭔가 이거 하자는 건 뭐 있는 걸로 하자는 건지 이제 그거 먼저 확인이 필요하고요. 네. 아니면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업급여 그러면은 내가 자진퇴사하는데 실업급여 받게 해줄 테니까 퇴직금 받으면 또 부중수급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퇴직금을 받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퇴직금 받는다고 말씀하시고요. 괜히 왜냐하면 두 분이서 공모에 의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죄가 더 크거든요. 네. 그래서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콩으로 레몬식빵님이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받는 사람을 봤습니다. 이런 부당 실업급여 신고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하셨어요. 이것도 이제 두 가지도 갈라서 생각하셔야 돼요. 반복 수급이 곧 그 부정 수급하고 연계시키면 안 되시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반복 수급을 계속 하는 게 어떤 부정한 행위를 계속 하게 되면서 이제 받는 거라고 하면 이 경우라고 하면 가까운 고용센터에 익명으로 신고하시면 돼요. 네. 이분이 뭐 반복적인 게 비자발적일
걸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죠. 이제 가장 이제 거죠. 그 반복 수급에 대한 부정 수급에 대한 가장 전형적인 예는 내가 자진 퇴사하면서 그냥 아까처럼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서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니면 계약 만료 2년 안으로면 그냥 자진 퇴사하는데 계약 만료로 신고해서 받게 해주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주 수요일 세모정 담당 PD가 직접 체험한 세상의 모든 트렌드를 알려드리는 강 PD의 체험 삶의 현장 시간인데요. 오늘은 강 PD 대신에 장소민 PD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지난주에 예고해드렸던 대로 우리 세모정의 막내 PD가 함께 자리를 해줬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KBS 라디오 센터의 막내고요.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6개월째 조연출하고 있는 장소민 PD라고 합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아니지만요. 제가 장 PD라고 하면 왠지 40, 50대의 남자분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장 PD보다 소민 PD라고 부르는 걸 좋아합니다. 아예 보이는 라디오라서 아마 지금 청취자분들이 다 보고 계실 거예요. 가장 어린 우리 소민 PD가 가져온 최신 트렌드,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네, 오늘 주제는 바로 소품샵인데요. 저는 중고등학생 때도 시험 끝나면 펜시점에 달려가던 학생이었고 고3 때도 공부하다가 스트레스 받으면 독서실에서 뛰쳐나가서 스티커를 사오는 걸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던 학생이었어요. 그런 10대 시절을 보내고 20대가 되어서 제 눈을 번쩍 뜨이게 한 게 바로 소품샵이었는데요. 제가 평소에 디즈니와 픽사의 애니메이션을 정말 좋아하는데 관련해서 뭐 필통이나 뭐 귀여운 펜 아니면 인형들 이런 걸 사려고 찾다 보니까 소품샵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이후로 쉬는 날 어딘가에 놀러 가게 되면은 참새가 방앗간 들리듯이 꼭 들리게 되는 게 소품샵이 되었습니다. 저처럼 소품샵이 뭔지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인터넷에 소품샵이라고 검색해보면은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놓은 게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일단 소품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은 주로 장식용으로 쓰이는 작은 물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취향에 따라서 장식용으로 쓰고 싶은 모든 물건을 다 팔 수 있는 곳이 소품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희 예시를 들자면 저는 분홍색이고 말랑말랑한 이런 걸 좋아해서 사무실 책상에는 분홍색과 작은 인형들이 놓여져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몬스터 주식회사라는 애니메이션을 엄청 좋아해가지고 저희 집에는 그 몬스터 주식회사 캐릭터들이 모여있는 구역이 따로 있어요. 이런 식으로 뭔가 자신의 취향과 연관된 것들을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소품샵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귀여운 취미인데요. 그러니까 이 소품샵이라는 게 요즘 인기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뭐 빵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맛있는 빵집을 찾아서 빵지 순례를 다닌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소품샵 투어를 도는 사람들도 요즘에 많이 있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연남동에 가면은 꼭 도는 소품샵 투어 코스가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몇 년 전에 제가 블로그에 망원동 소품샵 투어 글을 정리해서 올린 적이 있었는데 제 이웃이 아닌 사람들도 많이 들어와서 볼 정도로 조회수가 꽤 잘 나오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소품샵이 지금처럼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한 번에 뭐 오늘은 망원동 소품샵 다 보고 오자 하면은 다 보고 올 수 있을 정도의 숫자였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번화가에 가면 골목마다 엄청 많이 생겨가지고 다 구경하고 오기가 버거울 정도예요. 또 유명한 소품샵에는 발 디딜 자리가 없을 정도로 인기가 굉장히 많고요. 가게의 수가 많아진 만큼 종류도 굉장히 다양화됐어요. 빈티지 소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한 곳도 있고 캐릭터 상품을 좋아하는 분들을 위해서 뭐 디즈니로 특화된 곳도 있고 아니면 일본의 뭐 산리오나 지브리 같은 곳의 물건들만 모아놓은 곳도 있고 또 되게 식기나 모던 인테리어를 위주로 다루는 곳도 있고요. 문구류만 다루는 곳도 있고 이렇게 주력 상품이 다른 소품샵들도 많고 소품샵 인테리어에 따라서 컨셉이 달라지기도 해요. 뭐 우드톤의 인테리어인 곳에서 거기에 맞는 액세서리나 뭐 작은 주머니, 파우치 그런 것들과 함께 이제 식기를 파는 곳도 있고 아니면 완전 스테인레스의 그 반짝반짝한 그런 깔끔한 인테리어로 된 곳들도 있고 분홍색에 막 보라색에 막 레이스 달려있고 그런 소품샵도 있고
그 인테리어에 따라서 컨셉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고요. 최근에는 키링이나 인형옷 전문으로 하는 곳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서 키링을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이 가능한 곳도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고요. 또 플랜테리어가 인기를 끌면서 식물이랑 화분을 중점적으로 파는 곳도 있는데 예전처럼 막 길에 비닐하우스 있어서 거기서 화분 사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화원 아니고 그런 느낌이 아니라 되게 하얗고 예쁜 인테리어를 해놓고 뭐 어디서 흔히 볼 수 없는 다육이나 아니면 뭐 좀 특이한 식물들을 아주 예쁜 화분에 담아서 파는 그런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친환경이 트렌드가 되면서 친환경 제품들만 모아서 파는 곳도 있는데요. 뭐 유리 빨대라든지 천연 수세미라든지 설거지용 비누 이런 것들만 모아서 파는 곳도 생기고 있습니다. 제가 딸 키우고 있잖아요. 딸이랑 함께 소품샵 투어하면 정말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맞아요. 막 실제로 들어요. 가보면 엄마랑 딸이랑 같이 온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소품샵은 어디에나 잘 찾아보면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렇게 소품샵들이 좀 모여 있는 유명한 동네가 있어요? 일단 서울을 기준으로 얘기를 해보자면요. 연남, 망원, 성수, 뭐 성신여대, 샤로숲길 이렇게 주요 상권들에는 무조건 335 모여 있고요. 네. 요즘에는 또 지역색을 살린 소품샵들도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뭐 제주도나 강릉 같은 인기 있는 여행지들에도 그 지역색을 살린 소품샵들이 많은데요. 제가 가본 데를 또 예를 들어보자면 수원이나 대전 같은 그런 다른 서울 이외의 도시들에도 번화가에 가면 꼭 소품샵을 만나볼 수 있게 되었고요. 제가 또 올해 봄에 순천으로 휴가를 다녀왔었어요. 근데 거기 순천에서도 번화가 쪽에 가보니까 순천의 로컬 기업들 그리고 순천에서 일하고 있는 디자이너들, 일러스트레이터들 이런 분들과 협업한 소품샵들이 곳곳에 눈에 띄더라고요. 여행 갔을 때 겸사겸사 소품샵 보면 또 그곳에서만 살 수 있는 그런 맞습니다. 물건들도 맞습니다. 많겠네요. 네. 그러니까 소민 PD도 지난 주말에 소품샵에 다녀왔다고 들었는데요. 어디로 갔다 왔어요? 네, 저는 아무래도 제가 제일 처음 갔었던 곳이 이쪽이라서 홍대 입구역 근처로 다녀왔는데요. 이 구역을 크게 둘로 나누자면 3번 출구 쪽에 있는 경의선 숲길 일대가 있고 7번 출구 쪽에 경의선 찻길 일대가 있습니다. 네. 서울에 살지 않고 계신 청취자분들은 잘 와닿을지 않을 것 같아서 미리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7번 출구 쪽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홍대 캠퍼스 근처에 오래된 소품샵들이 되게 많아요. 이쪽에는 좀 더 키덜트를 위한 공간들이거든요. 뭐 디즈니 픽사 캐릭터만 모아서 파는 곳도 있고 아니면 일본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분들을 위한 공간도 있습니다. 이쪽들의 특징은 주로 핑크핑크하고 보라보라한 그런 인테리어가 눈에 띄는 곳이고요. 네. 7번 출구에서도 경의선 찻길 쪽으로 가게 되면은 비교적 최근에 생긴 소품샵들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는 뭔가 소품샵이라는 이름보다 편집샵이라고 불러야 되나 싶은 세련된 분위기의 가게들이 많아요. 모던하고 시크한 인테리어의 소품샵들이 많고 여기는 타겟 연령층 자체가 그 앞에서 얘기한 핑크핑크하고 보라보라하고 그런 곳과는 좀 다른 느낌이다. 좀 더 높은 연령층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소민 PD보다는 저 같은 사람 위주로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는 뭐 예쁜 식기라든지 인테리어 용품 같은 게 굉장히 많고요. 3번 출구 쪽에 이제 경의선 숲길 쪽으로 가게 되면은 여기 저희가 소위 말하는 연남동 일대인데요. 연남동 골목들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아기자기한 가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의 취향이 가게에 듬뿍 묻어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문구만 전문으로 하는 곳도 있고 디자이너나 일러스트레이터의 작품들을 모아서 파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걸어가게 되면 연희동으로 넘어가는 쪽이 되는데요. 이쪽으로 가다 보면 확실히 홍대 입구역 쪽은 되게 복작복작한 느낌이 있는데 연희동 쪽으로만 가도 분위기가 많이 한산해지거든요. 네. 이 한산해진 분위기에 어울리게 깔끔한 인테리어에 예쁜 주방 용품들을 파는 곳도 있고 책을 좋아하는 분들을 위해서 책을 읽으면서 책과 관련돼서 뭐 문진이나 뭐 문구류들을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몇 군데 추천할 만한 곳이 있을까요? 사실 제가 앞에서 얘기한 곳들이 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곳들인데요. 그중에서도 특별한 좀 특이한 곳들을 소개를 해보자면요. 네. 7번 출구 홍대 입구역 7번 출구 쪽에 장난감 백화점 컨셉을 한 가게가 있어요. 여기는 입구부터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고요. 특이한 뭔가 만화책 같은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 입구로 들어가면요. 지하로 내려가게 되는데 바닥부터 천장까지 정말 빼곡하게
90년대부터 지금까지의 장난감들이 꽉 차 있습니다. 뭐 간혹 가다가 그 시절 간식 포장지 같은 것도 전시관처럼 정리가 되어 있기도 네. 해요. 한쪽에는 또 뭐 서태지, H.O.T, 핑클, 동방신기처럼 90년대부터 지금까지 쭉 인기를 얻고 있는 가수들의 굿즈나 앨범들이 진열되어 있는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가면은 누군가에게는 추억 여행이 될 수 있는 공간이기도 네. 하고 누군가에게는 지금 뭐 10대, 20대 친구들이 뉴트로 열풍에 되게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 네. 분들이 가기에도 좋은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물건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봐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자주 가는 곳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동교동 삼거리 쪽에 가게 되면 문구 전문인 곳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인기 일러스트레이터들의 귀여운 스티커, 엽서 이런 문구류들을 잔뜩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느끼기에 모든 취향의 문구류를 다 취급한다 이런 느낌이에요. 스티커 랜덤팩을 팔기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어떤 뭐 예를 들어 주리 일러스트레이터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이제까지 출시했던 스티커들 중에서 랜덤으로 5개가 들어있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일러스트레이터의 팬이라면은 그냥 그 그림체가 취향에 맞다면 한번 사보는 그 뭐가 나올지 모르는 두근두근한 재미도 있고요. 또 여기가 아이돌 팬들 사이에서 요즘에 아이돌 포토카드는 사진을 스티커로 꾸미는 문화가 생겼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각종 스티커나 귀여운 물건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아이돌 팬들 사이에서 일종의 성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서울에서 홍대 쪽 말고도 요즘 가장 핫한 동네인 성수로 눈을 돌리면요. 여기에 건물 전체가 청년 창업가를 위한 곳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거든요. 네. 여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쇼핑센터인데 여기에도 굉장히 큰 소품샵이 있어요. 여기 가면은 뭐 옷도 팔고 디퓨저, 식기, 친환경 다회용품 이런 것들이 있어서 볼거리가 굉장히 풍성하고요. 바로 옆에는 굉장히 특이한 컨셉의 수제 액세서리를 파는 가게도 있고 또 이 건물에서 식당, 카페까지 다 해결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놀러 가기에 굉장히 좋은 곳이고요. 또 근처에 다양한 소품샵들이 모여 있어서 그냥 가볍게 산책하면서 구경하기에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안국과 서울 안국역 쪽이랑 그리고 수원에 최근에 생겨서 인기를 끌고 있는 곳이 있는데요. 여긴 바로 그 픽사 그 영화사의 캐릭터를 컨셉으로 안국점 같은 경우에는 한옥에 토이스토리 캐릭터들이 모여 있고 수원점 같은 경우에는 입구에서부터 몬스터 주식회사 캐릭터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는 네. 인테리어가 눈에 띄는 곳입니다. 온갖 디즈니와 픽사의 캐릭터 상품들을 팔고 있고요. 여기에는 랜덤 뽑기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가 나올까 두근두근해 하면서 상품을 사는 재미도 있고 인테리어가 가장 눈에 띄는 곳이죠. 아무래도 안국점 같은 경우에는 한옥 안에 이렇게 미국 캐릭터들이 가득 있으니까 그게 좀 이색적인 느낌도 그렇겠어요. 있고요. 또 여기서 카페도 같이 하고 있어서 앉아서 쉬면서 맛있는 디저트도 먹을 수 있습니다. 소품샵 가면 서민 PD처럼 이렇게 젊은 여자들이 가장 많아요? 5년 전만 해도 확실히 그랬었거든요. 거의 제 또래의 여자분들이 대부분이었고 아니면 간혹 가다가 커플들이 데이트하는 경우도 많이 봤는데요. 언젠가부터 초등학생, 중학생 친구들도 정말 많이 보이고요. 네. 또 그런 학생들을 데리고 온 보호자들도 많이 보여요. 그리고 요즘에는 남자들끼리도 와서 그냥 필요한 거 사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남녀노소의 경계가 많이 사라지고 있고요. 보호자들의 모습이 많이 변하고 있다는 걸 제가 느낀 게 예전에는 아이는 계속 더 사고 싶어하고 보호자는 말리고 네. 아 이런 걸 왜 사는 거야 사가서 뭐하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주말에 소품샵에 가보면 막 딸보다 더 소품샵을 열심히 구경하고 있는 엄마가 눈에 띄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제가 아는 지인 중에서는 본인이 어릴 때 마음껏 사지 못했던 그런 한이 남아서 그쵸. 딸한테 아낌없이 사주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게 곧 제 모습이 되는 건 아닐까. 네. 아, 소품샵 한번 갔다가는 진짜 지갑 열려서 올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는데. 그래도 소품샵에서 여전히 제일 많이 보이는 건 제 또래이긴 해요. 그럼 성별 경계는 확실히 없어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 소품샵이 2030에게 특히 인기 있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기사를 찾아봤는데 어떤 전문가는 어른일지라도 대부분 애착에 대한 결핍이 있고 예전에는 그런 걸 감췄다면 요즘 젊은 친구들은 밖으로 드러내는 편이다. 애착 대상으로서 인형을 늘 소지하고 마음의 위안을 얻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분석을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일부 공감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네. 또 다른 이유도 있긴 한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 수요일 한낮의 과학실 코너에서 푸바오를 얘기를 하면서 네. 인간은 본능적으로 귀여운 걸 좋아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네, 그게 과학적인 거라고 하셨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귀여운 걸 갖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능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어릴 때 부모님이 사지 말라고 해서 사지 못했던 것들이 경제력이 생기자 마음껏 사는 그런 키덜트 문화와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고 뉴트로가 유행을 하면서 Y2K, 2000년대의 감성을 느끼고 싶어서 그런 감성의 소품샵들을 찾아다니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지난주에 디저트 유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적은 돈으로 만족감을 느끼기 좋고 그 개성을 뽐낼 수 있다라는 게 또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맞닿아 있는 게 키링 유행인데요. 요즘에 가방이나 어딘가에 키링을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작은 돈으로 나의 개성을 마음껏 뽐내기에 너무 좋은 게 키링이고 그런 키링을 보통 소품샵에서 파니까 소품샵에 많이 가지 않나 싶습니다. 또 작고 예쁜 거를 좋아하는 걸 사람들이 확실히 이 작고 예쁜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소품샵을 길에서 보면 지나치기가 좀 어려운 힘들죠.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소품샵 중에 한 곳 사장님 인터뷰도 제가 해왔습니다. 요즘에 소품샵들이 인기가 되게 많은데 인기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다른 곳은 잘 모르겠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요즘에 개인 디자이너 브랜드들이 워낙 많은데 저희는 그런 디자이너 개인 브랜드들이 입점을 해서 좀 다양하게 편집샵 형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소품들을 좀 한 공간에서 볼 수 있어서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 생겼다가 망하는 소품샵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거에 주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좀 많이 따라하다 보니까 저희는 한 5년 차거든요. 저희를 이제 모티브로 삼아서 생기는 소품샵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 좀 많이 없어지고 아무래도 좀 개성이라기보다는 좀 비슷하게 좀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구경만 하고 네네. 안 사거나 네. 이런 손님들 되게 많다 그랬는데 그런 거에 대한 고충은 없으신지? 연남동 같은 경우는 놀러 많이 오시는 곳이다 보니까 구경만 하시는 것도 저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워낙 많이 와주시니까 또 즐거워하시니까 네 괜찮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은 본인이 가가지고 구경만 한 적 좀 많아가지고 죄송해서 여쭤본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스티커 한 장이라도 사서 나오는 편인데 안 그런 사람들도 되게 많아가지고 그런 손님들을 봤을 때 사장님의 기분은 어떨까 그런 게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괜찮다고 하시니까 청취자분들도 편하게 구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또 DIY로 직접 뭔가를 만드는 취미생활이 인기잖아요. 이것도 소품샵의 유행과 연관이 있다면서요? 네, 요즘에 원데이 클래스로 직접 만드는 취미를 갖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요. 네. 뭐 가죽고개, 뜨개질, 도예, 뭐 터프팅, 향수도 직접 조향하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을 담은 물건을 직접 만들어보고 싶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연장선으로 키링이 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예쁜 키링을 파는 소품샵이 정말 많습니다. 귀여운 인형을 파는 곳도 많고 꼭 인형이 아니더라도 깜찍한 키링을 파는 곳이 정말 많고요. 또 키링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소품샵도 있는데요. 네. 제가 이번에 홍대 쪽에 가서 눈여겨본 가게 중에 하나가 레고를 이용해서 직접 키링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키링에 인형 달고 다니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런 분들 위해서 인형 옷을 되게 다양하게 파는 곳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키링을 내가 직접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중에 서울에 사시는 분이라면 동대문 종합시장 5층에 가면 액세서리 부자재 가게가 정말 많거든요. 여기서 저렴한 가격에 부자재 구매해서 유튜브 같은 데에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게 올라와 있으니까 직접 만들어 보는 것도 재미있고요. 또 서울에 안 사시는 분들 온라인에도 부자재 가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소품샵을 200% 즐기는 소민 PD만의 꿀팁이 있다면요?
네, 제가 오늘 상호명을 하나하나 말씀드리진 못했는데요.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지역별로 또 컨셉별로 다양한 소품샵 목록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집 근처에서부터 가벼운 마음으로 구경 한번 해보시고 나중에 취향이 좀 확고해지신다면 원하는 컨셉에 맞게 돌아다니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인터뷰에서 사장님 구경만 하고 가셔도 된다고 했으니까 부담 없이 구경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아까 얘기했듯이 여행지에 가면 지역색이 담긴 저번에 이다혜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독립서점도 있지만 네. 보통 독립서점 옆에 이런 소품샵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상권과 연결된 소품샵 많이 있으니까 국내 여행 가기 전에 한번 검색해보시고 기념품 사올 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소민 PD와 소품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소민 PD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